자, 오늘, 어, 13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인과학대학 60주년 기념 헬스사이언스 R&D 13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나쁜 연구과학장 김현동 교수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실 원진영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진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포항국가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노회대학교 박사연구원 미국 국민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실내 환경관리, 환경 청정 기술 개발입니다. 이번 13주차 세미나는 원진영 교수님께서 실내 공간별 공부에는 청정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학주님. 네,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실내 공간별 공기오염의 이해 및 청정기술 관련해서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제목은 이렇게 썼는데, 네, 제가 하면서 어떤 걸 발표할까 조금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래도 이제 저의 전공하고 좀, 네, 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제가 좀, 네, 환기를 시킬 겸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한다라고, 네,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네, 제가 이제 공기청정 관련돼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이런 게 나와요. 네, 삼성이 좋아요? LG가 좋아요? 네, 이게 진짜, 지난번에 총장님 만나 뵀을 때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결국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메일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이제, 어머니들은 제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LG 공기청정기가 좋냐, 삼성 공기청정기가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그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좋은 것부터 얘기해달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네, 저희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예, 현재 공기오염은 되게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물 같은 거는 우리가 항상 마시잖아요. 마시기 때문에 뭐 과거에 장염에 걸리거나 그, 건강상으로 되게 안 좋은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났어요. 그에 비해서 공기오염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떨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현대인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실내에서 네, 생활할 시간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실내 공기 오염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실내 공기 오염이 어떤 것이냐고 분류를 해보면 일단 PM,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네, 고체상의 물질입니다. 고체상의 물질들이 떠다녀요. 그런 다음에 가스상의 물질들, 볼라타일 오가닉 컴파운드라고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다음에 냄새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카본 모녹사이드, CO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방사성 물질인 라돈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네, 일단은 피곤해요. 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좋을 것 같다. 네, 공기오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시면 됩니다. 일단 피곤하고, 그런 다음에 알러지 같은 게 생겨요. 그런 다음에 호흡기에 영향, 천식 같은 게 걸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감염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게 장기 노출이 된다 그러면 암까지도 번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네, 미국 환경청에서는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네, 소스 컨트롤이에요. 원인이 되는 물질을 갖다가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쯤에 뉴스에서 많이 봤죠. 라돈 침대라고 해서, 네, 라돈을 발생하는 침대가 있대요. 네, 전문가도 모르고, 네, 만드는 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일반인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소스 컨트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벤틸레이션이에요.
벤틸레이션 환기죠. 환기를 자주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네, 보시죠. 네, 봄철만 되면 이렇죠. 네, 베이징이나 서울. 네, 바깥 공기를 보시면 이렇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환기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환기도 되게 네, 선택받는 옵션이 아니에요.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공기청정기를 활용을 조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추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공기청정기를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로 되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들은 한 3개 정도의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헤파 필터 같은 게 있어요. 헤파 필터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접혀져 있는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그런 것들은 고체상의 물질을 걸러줘요. 네,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나 아니면 애완동물의 털 같은 것들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했죠. 공기오염에 대해서. 가스상의 오염은 어떻게 할까요? 자, 가스상의 오염은 여기 이제 기능성 필터라고 해서 까만색으로 된 활성탄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염물질을 흡착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흡착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화학원 시간에 배웠다시피, 네, 오염물질을 이렇게 이제 기공 같은데, 이렇게 이제 틈 같은데, 이렇게 갖다 넣는 거예요. 흡착시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염물질도 붙게 되고 수분도 다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내 공간에는 오염물질 농도가 1ppm 미만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10의 6승계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기 분자가 100만 개 있으면 그중 오염물질이 한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기붕에 100만 개가 더 잘 붙을지 아니면 오염물질 한개가 더 잘 붙을지는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흡착 기술이 선택성이 없다는 것과 네, 실내 공간에서는 되게 낮은 흡착 효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걸 언제 교체해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쓰시다 보면 교체하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잖아요.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면 여기 흡착된 애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비가 많이 오죠. 습도가 되게 높아요. 습도가 높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네, 선택성이 확 떨어집니다. 선택성이 거의 90% 이상 효율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습기가 활성탄 표면에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활성탄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 방편이지 오염물질을 잘 없애주는 네, 그런 옵션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학원생 때 네, 열심히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측정을 해봤어요.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쭉 한번 스크리닝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포르말데히드 한 100ppb예요. 100ppb라는 소리는, 네, ppm보다 10의 3승이 더 낮은 거죠. 네, 0.1 pp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있는 겁니다. 네, 아세트알데히드도 뭐 100ppb. 다 1ppm 미만이죠,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활성탄으로 인해서 되게 이제 정화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분들이 왜 냄새가 계속 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이런 이제 흡착의, 네, 안 좋은 단점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 중 하나는, 네, 광촉매 기술에 대해서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광촉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촉매는 아실 거예요. 촉매는 어떤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염물질을 쉽게 분해시켜 주도록 촉매가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에 광이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촉매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오염물질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광촉매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기오염물질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흐르게 되죠. 네, 포르말데히드도 있고 아세트알데히드도 있고 톨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물질에 빛이 비춥니다. 빛이 비추면 전자하고 전공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런 전자하고 전공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하고 네, 수분하고 만나서
이런 이제 산화 라디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산화 라디칼들이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갖다가 인체에 무해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흡착 기술보다는 확실하게 다르죠. 네, 오염물질이 네, 이렇게 분해가 되었어요. 네. 그럼 이런 광촉매 물질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파우더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우더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도 궁금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게 되면, 네, 새집 증후군 뭐 방지 옵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네,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뿌립니다. 막 벽에다가 또 뿌리고, 막 이렇게 뭐 바닥에다가 또 뿌리고, 네, 아까 얘기한 1ppm 미만의 공기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죠.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다. 아이의 특성 잘 아시죠? 이렇게 여기저기 물고 빨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공기 중에 있는 1ppm 미만의 오염물질이 아이한테 더 독한지 아니면 이런 물질이 더 독한지는 조금 더 평가를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파우더 형태의 그 광촉매를 갖다가 공기청정에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 코팅을 해야 됩니다. 코팅을 이런 식으로 하얀색 파우더니까 코팅을 했어요. 이걸 저희가 실제 공기 오염물질을 분해를 해봤습니다. 톨루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가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걸 이제 50ppm을 분해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분해가 되게 잘 돼요. 되게 잘 되다가 한 3시간쯤 있다가는 이런 식으로 분해율이 거의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촉매 반응이라는 게, 이런 분해 반응이라는 게 표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에서만 일어나다 보니까 표면에서 완전히 다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카본 덩어리도 쌓이게 되겠죠. 이러면 반응을 더 늦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내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파우더 형태의 물질들을 갖다가 네, 공기청정에 활용할 때는 이런 단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모형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제 튜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파우더 형태였으면 튜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같은 양을 이제 분해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분해에 적용을 해봤을 때, 네, 같은 양이기 때문에 분해율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시간 이후에 봤을 때, 분해율이 네,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만 살짝 바꿔주게 돼도 이제 공기청정에 되게 좋은 촉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네, 여러분 도금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도금할 때 그냥 넣고서 전기를 가해주죠.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여가면서 네, 일정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구조가 나오게 되고 되게 잘 만들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처럼 보이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안으로 이제 공기 오염물질들이 다 반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터를 만들려고 이런 식의 이제 메쉬 구조의 네, PI 포일을 갖다가 네, 그 아까 그 튜브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도금하는 것처럼 또 도금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면에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촉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 그래가지고 촉매 형태들을 살짝 바꾸고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결정 구조를 조금 바꾸고 그런 다음에 노출되는 면 구조를 또 네, 되게 조정을 해가지고, 네, 공기청정에 되게 알맞는 촉매를 만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노 물질로 만들어서 랩 스케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넓은 판에서, 네, 실제 공기청정 필터 같은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에서, 네, 나노 튜브를 만듭니다. 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제품화를 좀 시키고, 그런 다음에 공기청정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노 스케일로 뭔가 물질을 만들었다면 이걸 이제 휴먼 스케일에서 네, 공기청정으로 사람에게 더 이로울 수 있게 평가하는 방법까지 개발을 해냈어요. 그럼 이런 게 어디에 좋냐? 사실 공기청정 필터나 물질들을 개발을 했을 때 얘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CA 인증을 받거든요. 클린 에어 인증이라고 해서 뭐 요런 이제 국가 인증이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요런 5개의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70% 이상 네, 분해율을 갖게 되면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필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받게 되었고요. 네, 저희 필터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이제 활성탄 필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이렇게 두께가 좀 두꺼워요. 네,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cm 정도로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필터 같은 경우에는 네, 메쉬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두께가 되게 얇아요. 두께가 얇다는 소리는 뭐냐면 더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혹은 활용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네,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팔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인증에 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광촉매 기술 네,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사실 다시 이 기술의 사이클이 돌아와서 되게 광촉매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네, 강남에 이제 보도블록에도 이렇게 깔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파트에다가도 이제 페인트 칠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 삼성 뭐 에어드레서 혹은 이제 슈드레서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청정 기술이라는 게 네, 이제 작게 보면 공기청정기에만 들어갈 줄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든 가전에 다 확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쾌쾌한 냄새를 잡거나 아니면 뭐, 술 냄새라던가 뭐 그런 냄새들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업 가셔서 더 이제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광촉매 기술이라는 게 공기청정에서 가장 좋으냐?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공간마다 공기 오염 물질들이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 네일샵 같은 데 가면 네일샵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있어요. 네일샵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있고, 치과 상당히 싫어하시죠? 치과에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네, 음식 썩은 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오존 냄새도 시큼하게 나긴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소에 따라서 각각 오염물질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에 선택적으로 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일단 아까 이제 광촉매를 말씀드렸잖아요. 광촉매는 일부분적인 거고 촉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촉매는 상당히 비싸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귀금속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금,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걔네들이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유기물질에 대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나노 물질이라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나노 물질로 어떻게 만들면 얘네들이 더 표면적은 넓고 더 많은 애들하고 반응을 해서 분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노 물질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난 한 30년간 이렇게 나노 물질이 또 되게 많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표면적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보자. 백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애들을 원자 단위로 늘려보자 해서 나오는 게 단원자 촉매입니다. 원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딘가에 고정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오염물질하고 다 하나하나씩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얘 나노물질보다 훨씬 더 네, 효율이 좋겠죠. 사실 나노물질이 되게 작고 되게 그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나노물질 표면에 있는 원자가 노출된 애들이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98%는 안에서 갇혀서 네, 반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금을 2개만 쓰고서 98개를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원자 촉매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잘 만들게 되면 100개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나노 촉매예요. 나노 촉매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서도 실제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안에 있는 애들은 되게 활성이 없어요. 이렇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쪼개서 어딘가에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쪼갰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반응에 참여해서 100%의 효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딘가에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분해 반응이라는 거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곳으로
전자하고 전자의 움직임 반응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얘가 하나하나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있다는 거는 다른 애들하고 반응하기에도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인 상온 상태에서도 공기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의 장점을 둘 다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네. 사실 나노 촉매를 만들 때는 그냥 전구체, 그러니까 그 금이나 백금이나 이런 이온 상태 애들을 넣고서 섞어주면 돼요. 섞어주면 얘네가 일정한 크기로 자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걸 하나하나 떼주는 거죠. 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비싼 기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뭐 ALD나 뭐 MSL, SL 이런 애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런 기계를 사용한다는 거는 또 경제적으로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붙여야 될 곳을 갖다가 저희가 오히려 얘네들 좀 디자인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 공간을 하나씩 놔둔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리간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씩 여기에 들러붙게 만든다거나 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뭐 최초냐? 당연히 아니에요. 과거에도 만들어졌었을 텐데 저희가 분석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네, 전자현미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스케일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네. 나노 촉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5나노 정도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근데 아까 단원자 촉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얗게 살짝살짝 하나씩 보이죠. 하나씩 보이죠. 훨씬 더, 네, 디스펄전이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네, 포항의 원자 가습기. 가습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네, 이런 거 측정해요. 네, 빛을 되게 세게 때려가지고 얘네들이 각각의 원자가 뭐하고 결합되어 있는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원자 가습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물질을 가지고서 환경에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네, 수처리나 아니면 공기청정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나노 촉매를 갖다가 되게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네,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네, 단원자 촉매도 만들 수 있고, 한 네다섯 개 정도 붙어 있는 뭐 앙상블 촉매라는 것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당연히 이렇게 사이즈를 쪼개게 되면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반응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런 온도가 없이도 포르말데이드를 거의 100% 분해를 했어요. 네, 그것도 내구성이 되게 좋은 상태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분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촉매를 갖다가 나노 사이즈에서 단원자 사이즈로 이제 그 조정을 했다. 그 언저리 사이즈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왜 좋냐면 이런 식으로 백금의 양, 귀금속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안 주더라도 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네, 상온에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명원 학생이 했던 거고요. 네,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하는 거는 저희 연구실의 첫 번째 목적, 선택적 환경청정 기술의 개발입니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두 번째는, 네, 저희는 이제 환경 데이터를 조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 공기 오염,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공간마다 환경 오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시면, 네, 공기 오염이라는 거는 진짜 복잡해요. 네, 앞으로도 지금 현직자들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되게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염 농도가 너무 낮아요. 네, 실내 같은 경우에는 1ppm 미만이고, 아무리 오염 농도가 높은 공장의 오염이라 해도 10p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다음에 공간별로 공기 오염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걔네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분석 기술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 계속 이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규제가 각 나라마다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강국이어서 반도체 공장들을 이제 해외에
해외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배출가스를 못 맞춰가지고 유럽의 규제를 못 맞춰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서 오염 농도가 다르고 오염 종류가 달라요. 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냐에 따라서 다르고, 네, 실내 공간도 심지어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있는 곳의 공기 오염도 다르고, 저쪽 뒤쪽에 있는 곳의 공기 오염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놨어요. 실내에다가 놨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얘네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청정기를 놔서 공기에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드 스페이스가 생겨요. 여기 공기가 안 흐르는 곳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는 공기 오염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공기 오염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 오염을 발생하는 그, 어떤 실내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오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병원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형 병원 내에서 특히나 뭐 진단검사의학과 같은 데는 활용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뭐 혈액 샘플이나 아니면 뭐 미생물들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기기가 너무 많고 당연히 네, 임상병리사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오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여기에다가도 테스트 베드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23년 9월부터 네, 공기오염을 각각의 사이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뽑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또 관심 있는 곳이 수술실인데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취가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환자한테 투여를 하죠.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고농도를 마시니까 괜찮은데, 네, 거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나 네, 의사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공간 내에서 공기 부임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농도의 마취가스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로병원에다가도 23년 1월에 이제 그 설치를 해서 뭐 한 6군데 포인트에서 네,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얻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각의 이제 어떤 한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 내에서 각각의 위치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오염이 보이는 곳이 생길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갖다가 전부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국소 배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솔루션들을 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오염에 프리한 병원에 대한 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기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 기기가 꽤 있습니다. 분석 기기가 꽤 있는데 분석 기기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일단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야 되는데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1억이 넘어가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네, 1억이었으면 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랩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네, 기술 중 하나는 네, 타겟이 공기 중에 있는 오존이에요, 오존. 오존이라고 하게 되면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뭐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존 농도를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존 농도가 뭐 0.1 ppm 이상이면 뭐 주의보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오존이라는 거는 강력한 산화제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네, 뭐 장기적으로 네, 폐나 이런 곳에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기오염 물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네,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입냄새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죠.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기기를 써가지고 얘를 갖다가 잡아내야 되는지 안 잡아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오염 물질을, 눈에 안 보이는 공기오염 물질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존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원래 색이 없던 이런 물질에서, 투명한 물질에서 이런 식으로 노출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색을 갖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도 아, 이게 오존 농도가 높구나. 내가 있는 공간이 오존에 오염이 많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색이 변하는 다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지지체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오존에 노출시켜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색깔 변화를 보고서 일반인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또 학교에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최혜한 학생이 담당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네, 오존이 일일 노출량이 있어요. 100ppb에서 뭐 한 8시간 정도 노출되게 되면 네, 그 이상은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TWA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00ppb에 몇 시간 노출되었는지 그걸 색깔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아까 그 분석 기기에다가 네, 이렇게 8시간 노출했을 때 그 맥시멈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색깔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고 어느 정도 이상은 노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직접 노출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앱 형태로 만들어줬습니다. 앱 형태로 만들어줘서 이런 걸 찍게 되면 아, 우리가 몇 ppm에 몇 ppb에 몇 시간 노출되었구나. 그래서 아, 위험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만들진 않았고 아까 학생이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랩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 기술. 오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청정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오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 이런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는 이제 랩이니까, 연구실이니까 이런 이제 공기 오염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일반인들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체오염 분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실 그 학생들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요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저희 랩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네, 앞으로 뭐 5년, 10년 혹은 30년 안에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각각 공간에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각각 만듭니다. 각각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필터화 시키게 되면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공기청정기 안에다가 네, 이 공기청정기를 놨을 때 만약에 어떤 오염이 발생된다 그러면 네, 센서를 통해서 어떤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 안에서 조합을 주는 거죠. 네, 2번, 3번, 5번 필터를 쓰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 자체를 바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형 필터를 네, 쭉 바꿔가지고 네, 그런 오염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기술 개발이 각각의 실내 공간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어떻게 네, 저감할 수 있는지, 그 오염에 대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합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랩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네, 마치겠고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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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LG가 준비한 네, 사실
어떤 위치에 가장 좋은 거는 중앙이 네, 중앙이 가장 좋은데 저희 이제 실내 공간을 보시면 중앙에 더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뭐 항상 기업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IoT 기기하고 결합시켜서 중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많이 만들고자 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캐퍼를 가지려면 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크기가 있는 걸 갖다가 네, 가전 중간에 놓는다? 공간 중간에 놓는다? 네,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중간이 가장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을, 네, 네, 안녕하세요. 지은영입니다. 네, 먼저, 수행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그, 을 이제 제대로 이용을 하시는데, 연구를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시대와 많은 시간을 할 텐데, 정말 재료수가 많이 드는 연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수연 교수님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학생들이 그 제대로 소진하게 실험에 반영하면 실패하지 않고, 빠르게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그 영구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구현에 대해서 보면서 그러면 단기마다 이제 우리 그 오염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이 백분이 많은 귀금속가도 이런 데는 공기가 깨끗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기관이 정말 많잖아요. 그 생각을 해도 되는 문제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별건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귀금속 가게, 네, 네, 귀금속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금이 있잖아요. 금이 색깔이 노란색이죠. 근데 그럼 귀금속 가게에서도 아무리 그걸 잘랐다 그래도 사실 날리는 건 노란색 금일 거예요. 근데 노란색으로 됐다는 거는 걔네가 이미 네, 고체 상태고 반응성이 거의 다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가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파란색, 뭐 이렇게 주황색, 그런 다음에 와인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걔네들이 반응성을 가지는 거여서 노란색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걸 뭐 가공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깎아내고 가공할 때는 네, 그럴 때는 아직까지도 반응성이 없는 되게 값비싼 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제가 주저자로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공저자로 나온 논문, 네, 6개월 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상황이 예를 들어 뭐 산화 상태인 거냐, 산화 상태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얘가 그래도 안정한 게 얘가 이제 그 지지체에 산소 원자하고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한데 예를 들어 수소 상태, 예를 들어 환원 상태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표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애들하고 상당히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원 상태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스테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런 연구는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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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그거는 네. 그 네, 3년 전에 일단 했었는데 네, 3년 전에 이제 뭐 과제와 학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왠지 모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아니, 그 로봇 청소기에다가 센서를 달게 되면 이제 돌 때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데 오염이 더 높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쪽에 있을 때 이제 요쪽에서 빨아드는 공기의 이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고, 요쪽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오염 농도를 따라가는 그런, 네, 로봇 청소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얘기로만 끝났습니다. 네, 제품화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네, 제 발표는 하도록 하겠고, 그럼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다들 이제 이해하시죠? 네, 평생 중이냐, 연주가 중이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러면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승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노래과학대학 67년 기념 헬스사이언스 R&D 13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